아가, 없는 집에 시집 와서 고생이 많지? 시원하게 이 막걸리 한 잔 마셔봐. 시어머니는 기괴할 정도로 환하게 웃으며 탁한 막걸리를 제게 건넸습니다. 그 순간 옆자리에 있던 할아버지가 제게 귓속말을 속삭였어요. 세대, 거기 청산가리 들었어. 그거 마시면 죽어. 그 순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 잔과 옆에 있던 시누이의 잔을 몰래 바꿔치기 했습니다. 잠시 후 막걸리를 들이킨 시누이는 입에서 개거품을 쏟아내며 바닥을 떼굴떼굴 구르기 시작했죠. 발작을 일으키는 시누이를 보며 사색이 된 시어머니는 제 뺨을 후려치며 악을 썼습니다. 이 미친년아, 네가 마셔야 할 독을 왜 내 딸이 마셔? 시장 한복판에서 스스로 살인마임을 자백한 시어머니. 이제 짐승만도 못한 그들을 향한 피해 복수가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새벽 5시 반, 알람도 울리기 전에 저는 눈을 떴어요. 옆자리에 코를 골며 누워있는 남편의 등판을 한번 흘겨보고는 소리나지 않게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습니다. 부엌 싱크대 앞에 서서 찬물로 세수를 하니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32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푸석푸석하고 늙어 보였습니다. 빌라 현관문을 열고 나서자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골목길에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저는 종종걸음으로 동네 어귀에 자리 잡은 낡은 모텔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카운터에 앉아있던 사장이 저를 보고 턱짓을 했습니다. 윤희 씨, 오늘 305호랑 411호 손님 새벽에 나갔으니까 거기부터 손봐. 저는 고개를 꾸벅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소 도구함을 열어 락스톤과 솔, 걸레를 챙겨 카트에 실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코끝에 벌써부터 시큼한 락스 냄새가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411호 방문을 열자 어젯밤 묵었던 손님이 어떻게 쓰고 갔는지 가관도 아니더라고요. 화장실 바닥에는 누런 얼룩이 잔뜩 묻어 있었고 변기 안에는 휴지 뭉치가 둥둥 떠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푹 내쉬고 고무장갑을 꼈어요. 무릎을 꿇고 솔에 락스를 듬뿍 묻혀 타일 바닥을 박박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독한 냄새가 콧속을 찌르며 눈물까지 핑 돌게 만들었지만 저는 손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일을 하지 않으면 시댁 식구들은 굶어야 했으니까요. 원래부터 시댁이 이렇게 가난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시어머니와 남편은 동네에서 제법 큰 고깃집을 운영하던 사장님이었어요. 그러던 작년 가을 보건소에서 들이닥쳐 위생 상태가 엉망이라며 영업정지를 당한 게 시작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무렵 손님 하나가 시어머니가 호주산 소고기를 한우로 속여 팔아온 정황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가게는 한 달도 못 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어요.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벌금까지 두들겨 맞은 시어머니는 빚더미에 올라앉아 결국 가게를 헐값에 처분해야 했습니다. 2시간을 꼬박 매달려 객실 청소를 끝내고 나니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어요. 휴게실 구석에 쪼그려 앉아 식은 김밥 한 줄로 점심을 때우고 다시 7시간을 더 일하고 나서야 모텔을 나설 수가 있었습니다. 빌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텔레비전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안방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는 시어머니 정순자가 베개에 머리를 괴고 몰아누워 트로트 가요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어머니. 저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어요. 왔으면 빨리 저녁이나 차려. 배고파 죽겠다. 시어머니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손가락으로 텔레비전 화면만 가리켰습니다. 남편 김태수는 그 옆에 누워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은 이력서라도 좀 넣어봤어?
저는 신발을 벗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진짜. 이력서는 무슨 이력서야. 나 한때 사장 소리 듣던 사람이야. 누구 밑에서 일 못한다고. 남편 태수는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짜증부터 내더라고요. 그때 작은 방문이 벌컥 열리며 신우이 김미라가 나왔습니다. 신우이가 우리 집에 들어온 건 2달 전이었어요. 원래 의사인 남편을 만나 결혼 생활을 잘 하다가 갑자기 짐을 싸들고 친정에 들이닥쳤어요. 알고 보니 다니던 헬스장의 젊은 트레이너랑 바람이 나서 시댁에 들통이 났더라고요. 신우이의 남편이 미라와 그 트레이너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어버린 거였어요. 법원에서 위자료로 어마어마한 금액이 떨어졌고 미라는 빈털터리로 시댁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빚이 고스란히 시어머니 앞으로 넘어오면서 우리 집 형편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어요. 미라는 제 목욕 가운을 걸치고 머리에는 수건을 둘둘 만 채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가씨, 그거 내 가운이잖아요. 저는 놀란 얼굴로 미라를 쳐다봤어요. 새언니, 가족끼리 나눠 입는 거지. 여자끼리 같이 좀 입으면 어떻다고 그래? 미라는 입을 삐죽거리며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그러더니 제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새로 산 화장품을 망설임 없이 집어들어 얼굴에 펴발랐어요. 저는 더 이상 언쟁하고 싶지 않아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도마 위에 양파를 올리고 칼을 들었는데 하루 종일 청소를 한 탓에 손이 어찌나 떨리는지 양파가 미끄러져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러고 살아야 되나라는 마음에 저는 양파를 줍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아 한참을 숨죽여 흐느꼈습니다. 다음날 아침 모처럼 모텔이 쉬는 날이었어요. 오랜만에 늦잠을 자보려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리는데 시어머니가 안방문을 활짝 열며 들이닥쳤습니다. 윤희야, 오늘 어디 가지 말고 미라랑 다 같이 시장 좀 갔다 오자. 저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어요. 평소 같으면 며느리 얼굴도 보기 싫다며 등을 돌리던 사람이 갑자기 다정한 목소리를 내니 소름이 돋더라고요. 갑자기 시장이요? 저 좀 쉬고 싶은데. 어허, 시어미가 가자면 갈 것이지 무슨 말이 많아. 미라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얼른 옷 갈아입어. 시어머니는 막무가내로 제 팔뚝을 잡아 끌었습니다. 소나기 힘이 어찌나 센지 살이 다 뻘개질 정도였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따라 집을 나섰습니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시어머니는 곧장 골목 안쪽으로 저를 끌고 갔어요. 평소 시어머니가 다니던 단골 채소 가게나 정육점은 거들떠보지도 않더라고요. 골목 끝자락에 다다라서야 시어머니는 허름한 전집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자, 여기야, 여기. 오늘은 내가 한턱 낼 테니까 들어가자. 어머니, 여기 막걸리 집이잖아요. 대낮부터 무슨...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제 등을 떠밀어 가게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낡은 나무 탁자가 4개 정도 놓인 좁은 가게였어요. 구석자리에 앉자마자 시어머니가 주인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기 모든 전 큰 거 하나랑 막걸리 2병 주세요. 시원한 걸로.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평소 콩나물 한 봉지를 사도 100원을 깎아야 직성이 풀리던 사람이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주문하는 모습이 영 낯설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미라도 신이 났는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잠시 후 모둠전과 막걸리가 탁자 위에 놓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누런 막걸리병을 잡고 사발에 콸콸 따랐어요. 제 잔이 넘칠 듯 가득 차도록 따르고 또 따르더라고요. 자, 윤희야. 그동안 너 고생 많았다. 한 잔 쭉 들이켜. 시어머니는 사발을 제 손에 쥐어주며 어깨까지 토닥였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어색한지 등골이 다 서늘해졌어요. 어머니, 저 낮에는 술 잘 못 마시는데요. 무슨 소리야? 시애미가 주는 술인데
한 번에 쭉 들이켜야지. 시어머니의 눈빛이 묘하게 번뜩였습니다. 웃고 있는데 웃는 게 아닌 것 같은 그런 섬뜩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마지못해 사발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입가로 천천히 가져갔습니다. 새콤한 막걸리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옆 탁자에 앉아 홀로 막걸리를 마시던 허름한 차림의 노인이 갑자기 제 옷 소매를 콱 잡아당겼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 사발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노인은 제 쪽으로 몸을 바짝 기울이며 입을 제 귀 가까이에 가져왔어요. 아가씨, 그 술 마시면 죽어. 거기 청산가리 들었어. 저는 심장이 그대로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사발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시어머니는 미라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느라 노인의 속삭임을 듣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키고 애써 표정을 가다듬었어요. 어머니,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아침에 먹은 게 잘못됐는지 속이 좀... 아니, 마시고 가지. 화장실은 무슨 화장실이야. 저는 시어머니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리면서도 어떻게든 화장실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가게 안쪽 구석에 있는 좁은 화장실 문을 닫고 등을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렸어요. 문틈 사이로 가게 안을 살펴보니 마침 시어머니가 핸드폰을 들고 다급한 표정으로 가게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탁자에는 미라 혼자 핸드폰 게임에 빠져 있더라고요. 저는 어금니를 꽉 깨물고 문고리를 움켜쥐었습니다. 화장실 문 뒤에 숨어 가쁜 숨을 몰아쉬는 동안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다시 한번 문틈으로 가게 안을 살폈습니다. 시누이 미라는 여전히 고개를 푹 숙인 채 핸드폰 화면을 손가락으로 정신없이 두드리고 있었어요. 가게 밖으로 나간 시어머니는 길가에 서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느라 등을 돌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발소리를 죽이고 다시 탁자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미라는 제가 옆에 와서 선 줄도 모르고 게임에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사발과 시누이의 사발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어요. 잠시 후 가게 문이 드르륵 열리며 시어머니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휴, 누구한테 전화가 왔어? 아가, 아직 안 마셨어? 시어머니는 자리에 앉으며 제 앞에 놓인 사발을 흘끔 쳐다봤어요. 어머니 들어오시면 같이 마시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손가락으로 사발을 만지작거리며 일부러 입가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자, 어서 한 입에 쭉 들이켜. 시어머니가 제 앞으로 사발을 들이밀려는 순간 미라가 핸드폰을 탁자 위에 탁 내려놓으며 신경질을 부렸어요. 아, 진짜 목말라 죽겠네. 이놈의 게임은 왜 이렇게 안 풀려? 미라는 손을 뻗어 자기 앞에 놓인 사발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러더니 사발에 입을 대고 막걸리를 벌컥벌컥 들이켜기 시작했어요. 목을 한껏 젖히고 한 방울도 남기지 않을 기세로 마시더라고요. 신우이는 사발을 탁자 위에 탁 내려놓으며 손등으로 입을 쓱 닦았습니다. 하지만 몇 초 지나지 않아 갑자기 한쪽 손으로 목을 콱 움켜쥐었어요. 미라의 입에서 누런 거품이 부글부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눈동자가 위로 뒤집히며 흰자 위만 보이더라고요. 미라는 탁자를 두 손으로 부여잡고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릇과 안주가 와장창 쏟아지며 미라가 바닥으로 그대로 고꾸라졌어요. 가게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나, 사람이 쓰러졌어요. 미라는 시장 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며 사지를 비틀었어요. 입에서는 끊임없이 거품이 흘러나왔고 얼굴은 시뻘겋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미라야, 내 새끼, 정신 차려. 엄마야, 엄마.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미라의 어깨를 부여잡고 흔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노려봤어요. 시어머니의 두 눈에서 시퍼런 광기가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너
니년이 잔을 바꿨지?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어요. 이 죽이려나. 그 독약은 니년이 마셔야 할 거였단 말이야. 왜 내 딸한테 먹였어? 왜? 시어머니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손톱을 세워 제 얼굴을 그대로 핥혀 내리더니 볼이 찢어지는 것처럼 따가웠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진정은 무슨 진정? 그 약은 너 죽이려고 내가 청산가리 사다가 탄 거란 말이다. 니네 죽이고 보험금 받으면 우리 미라랑 태수 빚 다 갚을 수 있었는데 그걸 왜 내 딸이 마시게 해? 왜? 가게 안이 순간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과 가게 주인이 입을 떡 벌리고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아주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청산가리를 탔다고요? 가게 주인이 황급히 달려와 시어머니의 양팔을 뒤에서 붙잡았습니다. 옆 탁자의 손님 2명도 가세해서 시어머니를 저에게서 떼어냈어요. 놔라, 놔. 천연을 죽여야 내 딸이 산다. 천연만 죽으면 우리 식구 다 살 수 있단 말이야. 시어머니의 입에서는 끊임없이 살벌한 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가게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 말을 똑똑히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잠시 후 골목 입구에서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구급차와 경찰차가 거의 동시에 도착했어요. 흰 가운을 입은 구급대원 2명이 들것을 들고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환자분. 대원들은 미라를 들것에 옮기며 어딘가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미라의 얼굴은 이미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고 거품 묻은 입술이 축 늘어져 있었어요. 들것이 가게 밖으로 빠져나가자 시어머니가 다시 한번 발광을 했습니다. 안 돼. 내 딸, 내 새끼. 엄마도 같이 갈게. 뒤이어 들어온 경찰관 2명이 시어머니의 양팔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정순자 씨,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무슨 살인 미수야? 천연이 내 딸을 죽인 거지. 천연을 잡아가. 왜 나를 잡아가?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저를 향해 발길질을 하며 끌려나갔어요. 다른 경찰관 1명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김윤희 씨 맞으시죠? 일단 저희와 함께 가주셔서 진술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저는 멍한 얼굴로 고개만 끄덕였어요. 가게 바닥에는 깨진 그릇 조각과 쏟아진 막걸리, 그리고 미라가 토해놓은 거품이 뒤엉켜 있었어요. 경찰관이 그 위에 떨어진 막걸리병과 사발을 비닐장갑을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챙기더라고요. 가게 밖으로 나서기 전 저는 잠시 고개를 돌려 옆 탁자 쪽을 살폈습니다. 저를 구해준 그 노인은 어느새 자리에서 사라지고 없었어요. 탁자 위에는 반쯤 비운 막걸리 사발과 동전 몇 개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누구신데 저를 도와주셨을까?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경찰차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시장 풍경을 바라보는데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어요.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은 시어머니의 손톱에 긁힌 자국이 시뻘겋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볼을 살며시 손등으로 만지니 뜨끈한 피가 묻어나오더라고요. 경찰서에 도착하자 경찰관은 저를 좁은 취조실로 데려갔습니다. 낡은 철제 책상 너머에 40대로 보이는 형사 1명이 앉아 있었어요. 형사는 두꺼운 서류철을 책상 위에 탁 내려놓으며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김윤희 씨? 일단 진정하시고 천천히 이야기 좀 해봅시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컵에 담긴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미지근한 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데 그 짧은 순간에도 시어머니의 광기 어린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현장에서 시어머니 정순자 씨가 들고 있던 가방을 저희가 압수했는데 말입니다.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이런 게 나왔어요. 박 형사는 비닐봉지에 담긴 작은 갈색 약병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병에는 손바닥만한 종이가 둘둘 말려 붙어 있었습니다. 안에 든 가루를 간이로 검사해보니 청산가리가 맞더라고요. 시어머니 본인 지문도 그대로 나왔고요. 저는 약병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저렇게 작은 병 하나에 사람 목숨이 달려 있었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지금도 김윤희 씨가 신우이를 죽이려고 잔을 바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처음부터 자세히 좀 들어봅시다. 저는 입술이 바짝 말라 한참을 머뭇거리다 겨우 입을 뗐어요. 형사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시장에 가자고 해서 말을 잇는데 자꾸만 목이 메었습니다. 형사는 묵묵히 펜을 들고 제 진술을 받아 적기 시작했어요. 취조실의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는 오후였습니다. 다음날 오후 저는 또다시 경찰서 취조실에 앉아 있었어요. 밤새 시어머니의 광기 어린 얼굴이 자꾸만 떠올라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박 형사가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들어와 제 맞은편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김윤 씨, 어제 진술해 주신 것 토대로 저희가 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게 나와서요. 저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형사를 쳐다봤어요. 박 형사가 서류철에서 종이 여러 장을 꺼내 책상 위에 좌르르 펼쳤습니다. 김윤희 씨 앞으로 가입된 생명보험인데요. 사망보험금이 10억입니다. 그리고 한 달 전쯤 수익자가 시어머니랑 남편분으로 변경됐어요. 저는 종이를 두 손으로 받아들고 글자를 따라 읽었습니다. 10억이요? 저는 분명 친구가 사정해서 1억짜리 들어준 게 다인데요. 수익자 변경도 한 적 없어요. 저희도 이상해서 보험회사 담당 직원을 조사했습니다. 그 직원이 김윤희 씨 친구라고 하던데요. 이수정 씨. 수정이라는 이름이 형사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박 형사는 노트북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영상 파일 하나를 재생했어요. 화면에는 어느 카페가 흐릿하게 잡혔고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한 명은 분명 시어머니였고 맞은편에 앉은 여자는 둘도 없는 친구 수정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수정이는 서류 봉투를 시어머니에게 건넸고 시어머니는 두툼한 돈 봉투를 수정이에게 밀어줬습니다. 이수정 씨가 본인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김윤희 씨 신분증 도용해서 특약 추가하고 서명 위조해서 수익자 바꿨다고요. 도박빚 갚으려고 그랬다는데 보험금 타면 나눠 갖기로 시어머님이랑 약속까지 했다고 합니다. 저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고 그대로 흐느꼈습니다. 수정이가 15년 친구인 수정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학창 시절부터 단짝이었던 수정이가 돈에 눈이 멀어 제 목숨의 가격표를 매겼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취조실 문이 벌컥 열리며 다른 형사 한 명이 들어왔어요. 박 형사님, 남편 김태수 씨 옆방에서 진술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형사가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10분쯤 뒤에 굳은 얼굴로 돌아왔어요. 김윤희 씨, 좀 곤란한 상황이 됐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형사님? 남편 김태수 씨가 옆방에서 전혀 다른 진술을 하고 있어요. 평소 김윤희 씨가 시댁 식구들을 죽이고 싶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고요. 어머니가 충격으로 헛소리를 한 거고 독을 탄 사람은 김윤희 씨라는 입장이에요. 뭐라고요? 태수가 어떻게 자기 마누라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시어머니도 자백을 뒤집었습니다. 충격에 정신이 나가서 헛소리를 한 거고 김윤희 씨가 음해하려고 약병을 자기 가방에 몰래 넣어둔 거라고 주장 중이에요.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요. 게다가 방금 이수정 씨가 진술을 추가했어요. 김윤희 씨가 평소 우울증이 심해서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고 시댁 식구들 다 죽이고 자기도 죽겠다는 협박을 여러 번 들었다고요. 저는 멍한 눈으로 형사를 쳐다봤습니다. 세 사람이 한꺼번에 입을 맞춰 저를 정신병자의 살인범으로 몰아가고 있었어요. 형사님, 저는 정말 결백해요. 제발 믿어주세요. 김윤희 씨, 저도 어제 가게 손님들 증언을 들어서 알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분명히 본인이 독을 탔다고 자백했다는 거. 그런데 지금 세 사람 진술이 입을 맞춘 듯이 똑같아서요. 저희도 좀 더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 형사는 서류철을 챙겨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변호사 한 명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거주지 떠나지 마시고요.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책상에 이마를 댄 채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자식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게 1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자기 어머니 편을 들기 위해 아내를 살인범으로 몰아간다는 게 도무지 사람이 할 짓 같지 않았어요. 남편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게 1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자기 어머니 편을 들기 위해 아내를 살인범으로 몰아간다는 게 도무지 사람이 할 짓 같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잡혀가서 살인범 누명을 쓸 수는 없었어요. 형사님,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속이 너무 안 좋아서요. 그러세요. 복도 끝에 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취조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복도에는 마침 사람이 거의 없었고 박 형사도 다른 방으로 들어가 버린 뒤였습니다.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사방을 두리번거렸어요. 다행히 작은 창문 하나가 머리 위쪽에 나 있더라고요. 저는 변기 뚜껑을 닫고 그 위에 올라가 창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좁은 창틀에 몸을 비틀어 끼우고 어떻게든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경찰서 뒤편 화단으로 떨어지자마자 저는 입고 있던 외투를 뒤집어 안감이 밖으로 오게 둘러입었습니다. 머리는 손가락으로 헝클어 얼굴을 가리고 골목 안쪽으로 무작정 뛰기 시작했어요. 이른 저녁의 도심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저는 그 인파 속을 미친 사람처럼 가르며 한참을 달렸어요.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려 더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동네에서 한참 떨어진 변두리 어딘가에 와 있었어요. 낡은 간판이 너덜거리고 창문이 깨진 폐건물 한 채가 골목 끝에 흉물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건물 옆문으로 몸을 밀어 넣었어요.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에는 거미줄이 잔뜩 쳐져 있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등을 기대고 무릎을 꿇어앉은 채 저는 한참을 떨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다들 한꺼번에 나를... 눈물이 뺨을 타고 줄줄 흘러내렸어요. 남편이라는 인간, 친구라는 인간, 가족이라는 이름의 그 더러운 인간들이 모두 한패가 되어 저를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두고 봐. 내가 살아있는 한 너희들 모두 똑같이 갚아줄 거야. 지하실 깨진 창틈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휙 불어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을 맞으며 저는 무릎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흐느꼈어요. 폐건물 지하실에서 추위에 떨며 밤을 지새우고 나니 어느새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뱃속에서는 쪼르륵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댔어요. 어제 점심부터 아무것도 입에 대지 못한 탓에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이대로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 저는 외투깃을 한껏 세워 얼굴을 가리고 폐건물 밖으로 슬며시 나왔습니다. 다행히 시작 외곽 변두리라 사람들 발길이 뜸한 골목이었어요. 지갑은 경찰서 취조실에 두고 나온 탓에 단돈 1,000원도 없었습니다. 시장 입구가 보이는 모퉁이를 막 돌아서는 그 순간이었어요. 낯익은 허름한 차림의 노인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골목 어귀에 서 계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어요. 분명히 전집에서 제 옷소매를 당기며 청산가리라고 속삭여주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아가씨, 어제 하루 종일 자네 찾아서 헤맸어. 저는 놀라서 한 발짝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어떻게 저를 찾으셨어요? 따라오게. 자네 지금 모습 보니 사흘은 굶은 사람 같구만. 일단 뭐라도 먹고 이야기하세. 노인은 더 묻지 않고 골목 안쪽으로 묵묵히 걸음을 옮겼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갈 곳도 의지할 사람도 없는 처지였어요. 어제 저 노인이 아니었다면 지금쯤 저는 이 세상 사람도 아니었을 터였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노인의 뒤를 따라 걸었어요. 좁고 구불구불한 시장 뒷골목을 한참 들어가자 키 큰 담장이 늘어선 한적한 동네가 나왔습니다. 노인은 그 중에서도 가장 안쪽에 자리 잡은 2층 양옥집 앞에서 걸음을 멈췄어요. 겉보기에는 낡은 기와집이었지만 대문은 묵직한 통원목으로 되어 있었고 문 옆에는 작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노인이 비밀번호를 누르자 무거운 대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저는 입을 떡 벌리고 말았어요. 낡은 외관과는 달리 마당에는 단정하게 정리된 정원이 펼쳐져 있었고, 한쪽에는 검은색 외제차가 두 대나 세워져 있었습니다. 거실 안쪽 풍경에 저는 더더욱 놀랐어요. 낡은 가구는 단 한 점도 보이지 않았고, 벽면 가득 책장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와 노트북이 가지런히 놓여 있더라고요. 노인은 부엌으로 들어가 따끈한 흰쌀밥과 미역국, 그리고 정갈한 반찬 몇 가지를 차려내 오셨어요. 따뜻한 밥상 앞에 앉으니 참았던 눈물이 다시 핑 돌았습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어요. 뜨끈한 미역국 한 모금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는데 그 따뜻함이 가슴 밑바닥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결국 숟가락을 든 채로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말았어요.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맞은편에 앉아 제가 다 먹을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 주셨습니다. 식사를 다 마치자 노인이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떼었어요. 내 이름은 강만석이라고 하네. 자네가 의아할 테니 내 이야기부터 좀 하지. 강만석 어르신은 옛날 사진 한 장을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어르신과 곱게 한복을 입은 부인, 그리고 단아한 처녀 한 명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내가 한때 청과 유통 쪽 일을 좀 크게 했었네. 10년 전의 사고로 아내랑 외동딸을 한꺼번에 잃었지. 우리 딸이 자네랑 동갑이었어. 어르신은 사진 속 처녀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쓰다듬으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여 사진을 들여다보니 처녀의 눈매가 저와 묘하게 닮아 있더라고요. 어제 전집에서 자네 얼굴을 본 순간 내 죽은 딸이 살아 돌아온 줄 알았어. 그 망할 노인네가 자네한테 막걸리를 들이미는 꼴이 어찌나 수상하던지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 저는 두 손으로 입을 막고 흐느꼈습니다. 낯선 노인의 친절이 어떤 사연에서 비롯된 것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어르신, 어르신이 아니었으면 저는 정말 됐네. 그건 그렇고 자네는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어서 시험이라는 사람한테 그런 꼴을 당했나? 저는 그동안 가슴에 꾹꾹 눌러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한꺼번에 쏟아냈습니다. 시댁의 빚, 절친의 배신, 그리고 10억 원짜리 보험금 이야기까지 빠짐없이 다 털어놓았어요. 이야기를 듣는 내내 어르신의 두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천하의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로구나. 시엠이라는 게, 남편이라는 게, 친구라는 게, 어찌 그런 짓을 해? 어르신,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갈 곳도 없고요. 어르신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 걸린 그림을 옆으로 밀어내자 묵직한 금고문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어르신은 금고에서 두꺼운 통장 한 권을 꺼내 제 앞 탁자에 놓았습니다. 저는 통장을 들춰보다가 그 자리에서 숨이 멎을 뻔했어요. 찍혀 있는 잔고의 자릿수가 한눈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길었습니다. 내가 자네 편에 서주겠네. 내 인맥이고 돈이고 가진 거 다 풀어서 자네 누명 벗기고 그 짐승들 모조리 감옥에 쳐넣어 줄 테니 자네는 그냥 내 옆에 있어주기만 하면 되네. 어르신, 그렇게까지 해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가 왜 없어? 내 죽은 딸을 닮은 자네가 또다시 그 짐승들 손에 잡혀가는 꼴은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네. 그게 이유야. 저는 통장 위에 손을 얹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노인의 따뜻한 손길이 10년 넘게 얼어붙어 있던 제 가슴을 녹여내렸어요. 그때 거실 문이 스르륵 열리며 키 큰 청년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검은 정장 차림에 눈매가 매서운 사내였어요. 인사하게, 내 오른팔 노릇을 해주는 친구야. 이름은 한도연이라고 하고. 김윤희 씨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어르신께서 누님을 가족처럼 여기시니 저도 누님처럼 모시겠습니다. 한도연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연이는 옛날에 정보 쪽에서 일하던 친구일세. 우리 딸 사고 났을 때 진상을 파헤쳐준 인연으로 10년째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고,
한도연은 어르신 옆자리에 앉으며 가방에서 노트북과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어르신, 어제 말씀하신 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습니다. 보험 설계사 이수정 씨 사채업자 3명한테 도박 빚이 1억 가까이 됩니다. 시어머니 정순자 씨가 옛날 고깃집 운영할 때 위생검사 무마 명목으로 보건소 직원한테 뇌물 준 장부도 그쪽 라인에서 곧 넘어옵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도현 씨,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그걸 다... 누님,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누님은 마음 편히 이 집에서 지내시면 됩니다. 자네가 직접 그 짐승들을 무릎 꿇릴 그날까지 내가 자네 뒤를 단단히 받쳐주겠네. 한 달 안에 모두 준비를 끝내자고. 저는 어르신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어르신, 도현 씨, 정말 감사합니다. 그 짐승들이 저한테 한 짓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돌려줄 거예요. 그래, 그래야지. 우리 딸도 자네같이 야무진 구석이 있었어. 한도현은 노트북을 열어 화면에 어떤 지도와 사진들을 띄웠습니다. 폐공장 한 곳의 위치와 주변 도로, 그리고 시어머니와 절친의 평소 동선이 빨간 표시로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를 바짝 끌어당겨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이제 더 이상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사냥꾼이 되기로 마음먹었어요. 거실 창문 너머로 정원에 핀 붉은 동백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꽃을 한참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어르신과 한도연을 마주봤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한 달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어르신 댁에 머무는 동안 저는 도연 씨의 도움을 받아 머리 모양과 옷차림을 완전히 바꿨어요. 긴 생머리는 어깨선까지 단정하게 잘라냈고 늘 후줄근한 청바지만 입던 제가 어울리지도 않는 검은색 정장을 갖춰 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모텔 화장실을 박박 닦던 그 김윤희가 아니었어요. 누님, 오늘 밤이 결판입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고요. 거실 탁자 위에는 작은 발신용 대포폰 2대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대포폰을 집어들었어요. 떨지 말게. 자네가 흔들리면 한 달간 준비한 게 전부 물거품이 돼. 저는 깊게 숨을 한번 들이쉬고 시어머니 번호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 내용은 도연 씨가 며칠 동안 머리를 짜내 만든 것이었어요. 청산가리 보험 사기의 결정적 증거를 들고 있다. 입막은 비용으로 5천만 원을 준비하라. 거절하면 모든 증거를 경찰에 넘기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대포폰으로 수정이 번호에도 비슷한 협박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를 다 보내고 핸드폰을 내려놓는데 손바닥이 땀으로 흥건했습니다. 어르신, 이게 정말 통할까요? 통하게 돼 있어. 저것들 지금 가장 두려운 게 바로 그거니까. 자네가 한 달 동안 모은 그 증거 말일세. 도현 씨 말대로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수정이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거는 모습이 모니터에 잡혔습니다. 거실 안쪽에 설치된 모니터에는 도현 씨가 미리 시어머니 핸드폰에 심어둔 도청 프로그램으로 통화 내용이 그대로 흘러나왔어요. 어머니, 저 어떡해요? 누가 다 알고 있어요. 협박 문자가 왔다고요. 너 똑바로 말해. 너 누구한테 입 놀린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전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요. 어머니 쪽에서 새어나간 거 아니에요? 일단 만나서 얘기해요. 오늘 밤에요. 사람들 없는 데서요. 알았다. 시외가 들꽃 폐공장 알지? 거기로 와. 밤 10시 청각에. 통화가 끝나자 도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끼를 그대로 물었습니다. 들꽃 폐공장에 카메라 5대, 마이크 3대 다 설치 완료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어르신과 도현 씨, 그리고 도현 씨가 부른 든든한 사내들 4명이 검은 승합차에 함께 올랐습니다. 저는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두 주먹을 꽉 쥐었어요. 폐공장에서 500m쯤 떨어진 갈대밭 한가운데에 승합차를 세워두고 우리는 차 안에서 모니터를 통해 공장 내부를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밤 9시 50분, 시어머니가 먼저 폐공장 안으로 들어왔어요.
낡은 회색 점퍼를 걸치고 손에는 가죽 핸드백을 꽉 움켜쥔 모습이었습니다. 곧이어 수정이도 검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공장 안으로 들어왔어요. 두 사람은 깨진 형광등 아래 마주 서서 서로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너, 솔직히 말해. 누구한테 입을 놀린 거야? 어머니, 진짜 왜 그러세요? 저는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요. 보험금 절반은 저한테 떨어진다고 하시고서 이제 와서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그 보험 수익자 변경하라고 시킨 게 누군데? 니년이 그 자필 서명 위조했잖아. 신분증 도용한 것도 너고. 너 아니면 누가 입을 놀려? 그건 어머니가 저한테 시키신 거잖아요. 도박비 갚게 해주겠다면서 며느리 죽이는 일에 끌어들이신 거 잊으셨어요? 청산가리 사오신 건 어머니 본인이시잖아요. 승합차 안에서 모니터를 지켜보던 우리는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었습니다. 도현 씨의 손가락이 녹음 장치 위에 가만히 얹혀 있더라고요. 그래, 좋다. 너랑 나랑 똑같이 한 배를 탔지. 그런데 그날 일이 어그러진 건 다 너 때문이야. 약을 좀 더 강한 걸 구해왔으면 며느리가 한 모금만 마셔도 갔을 거 아니야. 그날 참 바꾼 거 어머니 며느리 작품이지 제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머니 아드님은 또 뭐예요? 자기 마누라 죽이는 거 다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한 거 잊으셨어요? 어르신, 태수까지. 가만. 끝까지 들어보세. 우리 태수가 뭐 그렇게 큰일을 했어? 그저 가만히 입만 다물었지. 가만히 입만 다물어요? 어머니가 약 사다가 가방에 챙겨놓는 거 옆에서 다 봤고요. 그날 차 블랙박스에서 어머니 약병 사는 영상 지운 것도 태수 오빠고요. 며느리 핸드폰 잠금 풀어서 우울증 검색 기록 만들어 놓은 것도 태수 오빠가 한 짓이잖아요. 저는 그 자리에서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남편이 그저 어머니 편에 휘둘려 거짓 진술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살해 계획을 알고 가담했던 공범이었어요. 너 입 조심해. 이 일 다 끝나면 너부터 손봐줄 거야. 손봐주긴 누가 누구를. 어머니가 약 탔고 태수 오빠가 증거 없앴고 저는 서류만 처리했을 뿐이에요. 죄질로 따지면 저는 셋 중에서 제일 가벼워요. 두 사람이 서로 멱살을 잡고 으르렁대는 그 순간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현 씨가 제 어깨를 한번 다독여주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승합차 문을 열고 폐공장 정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도현 씨와 사내들이 제 뒤를 따라붙었어요. 녹슨 철문이 끽 소리를 내며 열리는 그 순간 두 사람이 고개를 휙 돌렸습니다. 저는 환한 조명 아래로 한 걸음씩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어요. 검은 정장에 단정하게 묶어 올린 머리, 그리고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를 띤 채였습니다. 너, 며느리? 어떻게 니년이 여기에? 윤희야, 윤희야, 미안해.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녹음기를 두 사람 앞으로 흔들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수정아, 방금까지 너희 둘이 주고받은 얘기 한마디도 빠짐없이 여기 다 담겨 있어. 이 축일년이. 시어머니가 갑자기 옆에 떨어져 있던 쇠파이프를 집어들고 저를 향해 짐승처럼 달려들었어요. 어머니! 바로 그 순간 폐공장 양쪽 문이 동시에 벌컥 열리며 경찰관들이 우르르 들이닥쳤습니다. 도현 씨가 미리 약속해둔 강력반 형사들이었어요. 선두에선 박 형사가 시어머니의 손목을 비틀어 쇠파이프를 떨어뜨리고 그대로 바닥에 제압했습니다. 정순자, 이수정, 살인미수와 보험 사기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수정이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또 다른 형사가 무전기에 대고 뭐라 보고하더라고요. 본부, 자백 녹음 확보, 김태수에 대한 긴급 체포영장 집행, 지금 즉시 들어가세요. 저는 무전 내용을 듣고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시각 우리 집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누워있을 태수의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곧 들이닥칠 경찰의 손에 끌려나가는 그 모습을 직접 보지 못하는 게 아쉬울 정도였어요. 수갑이 채워진 시어머니는 끝까지 발버둥치며 저를 향해 침을 뱉으려 했습니다. 윤희야, 애미 좀 살려줘. 내가 다 잘못했다. 한 번만 봐줘, 응? 어머니, 저 청산가리 마시고 죽을 뻔했을 때 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그 말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죽어요, 그냥. 그게 어머니가 갈 길이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갔어요. 수정이는 끌려가면서도 계속 미안하다는 말만 흐느끼며 반복했습니다. 수정아, 너한테는 미안하다는 말 듣고 싶지도 않아. 15년 친구를 10억에 팔아넘긴 너 같은 인간한테는 평생 감옥에서 그 미안함이라는 거 곱씹으면서 살아. 두 사람이 경찰차에 실려 멀어지는 모습을 저는 폐공장 입구에 서서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풀려나가는 기분이었어요. 어르신이 천천히 걸어와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저는 어르신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흐느꼈어요. 도현 씨는 그런 우리를 잠시 바라보다가 묵묵히 녹음기를 챙겨 들고 차 쪽으로 향했습니다. 폐공장 위로 떠 있는 보름달이 유난히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세 사람이 모두 교도소에 수감되고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어르신과 도현 씨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인생을 차근차근 읽어가고 있었어요. 어느 가을 아침 어르신은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치다 말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윤희야, 자네 옛날에 청소하던 그 모텔 말이야. 사장이 빚더미에 앉아 헐값에 내놨다는 소식 들었네. 저는 숟가락을 들고 있던 손을 멈추고 어르신을 빤히 쳐다봤어요. 박 사장님 모텔이요? 그래, 그 모텔. 내가 한번 알아봤더니 통째로 사도 그리 큰 돈이 아니더구만. 어떤가? 자네가 한번 인수해보지 않을 텐가? 저는 그 말씀에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그 모텔로 향하며 흘렸던 눈물이 다시 떠올랐어요. 손이 부르트도록 소를 잡고 변기를 닦으며 흘렸던 그 서러움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어르신, 할게요. 그 모텔 제가 사겠습니다. 도현 씨는 그날부터 발빠르게 움직였어요. 매매 계약을 마치는데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인수가 끝나자마자 모텔 간판부터 시원하게 떼어냈어요. 낡은 현관 간판이 굴착기에 의해 우지직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저는 두 주먹을 꽉 쥐고 지켜봤습니다. 이제는 내 거야. 내 손으로 다시 일으킬 거야. 리모델링 공사는 꼬박 5달이 걸렸습니다. 저는 매일 공사 현장에 나가 못 하나 타일 한 장까지 직접 확인했어요. 특히 객실 화장실은 그 누구도 더는 락스 냄새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가장 좋은 자재로 새로 깔았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모텔이 새로 단장해 문을 여는 날이었어요. 도현 씨가 직접 새간판에 불을 들어오게 해주었습니다. 깔끔한 흰색 바탕에 단정한 글씨로 적힌 이름이 환하게 빛났어요. 도현 씨,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자네가 흘린 땀이 헛되지 않았네. 이제부터 자네 인생일세. 새 모텔은 문을 열자마자 입소문을 타고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감각적인 인테리어와 티 한 점 없는 객실 청결, 그리고 친절한 직원들 덕분에 동네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는데 채 반년이 걸리지 않았어요. 객실 점유율이 매일 90%를 웃돌았고 주말이면 한 달 전부터 예약이 꽉 차 있었습니다. 저는 모텔 최상층에 마련된 펜트하우스에 어르신을 모시고 살았어요. 도현 씨도 5분 거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출퇴근하며 늘 우리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세 사람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 그 식탁이 저에게는 그 어떤 호화로운 만찬보다 따뜻한 자리였어요. 그렇게 평온하던 어느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카운터 안쪽 사무실에서 그날 매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매니저 김 실장이 문을 똑똑 두드리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좀 이상한 게 있어서요. 무슨 일이에요? 김 실장님? 며칠 전부터요.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를 한 남자가 우리 모텔 주변을 자꾸 돌아다닙니다. 처음에는 그냥 손님인가 했는데 묵지도 않고 그냥 모텔 구조만 살피다 가더라고요. 저는 장부를 덮고 김 실장을 쳐다봤어요. CCTV 영상 가져와 보세요. 김 실장이 모니터에 며칠치 CCTV 영상을 띄워주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검은 모자에 마스크를 쓴 남자가 어슬렁거리며 모텔 입구와 비상계단, 그리고 주차장 입구를 번갈아 살피는 모습이 잡혀 있었어요.
남자의 키와 어깨선이 어딘가 모르게 낯이 익더라고요. 저는 곧장 핸드폰을 들어 도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현 씨, 좀 와주실 수 있을까요? CCTV 좀 봐주셨으면 해서요. 한 시간도 안 돼서 도현 씨가 모텔에 도착했습니다. 도현 씨는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며 한참 동안 화면을 노려봤어요. 누님, 이 남자 신원조회 좀 해보겠습니다. 도현 씨가 다음날 오후 저를 찾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어두웠어요. 누님, 그 남자 정체가 나왔어요. 누구예요? 김태수입니다. 한 달 전에 만기 출소했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찬물이 출렁이며 받침에 잔뜩 쏟아졌어요. 태수가요? 그 사람이 왜 여기를? 도현 씨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깜빵 동기를 통해서 사정 좀 알아봤는데요. 출소 직전부터 분노가 심상치 않았답니다. 누님, 모텔 사장 됐다는 소문 듣고는 매일 밤 이를 갈았다고 해요. 자기 어머니가 감방에서 가진구력 당하고 동생이 평생 콧줄로 미움만 삼키며 살아야 하는 거 다 누님 때문이라고 떠들고 다녔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자기들이 저를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더 큰 문제는요. 태수가 출소하면서 누님 모텔 가서 다 부숴버리겠다는 말을 동기들 앞에서 여러 번 했답니다. 그게 그냥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두 주먹을 꽉 쥐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도현 씨, 보안 한층 더 강화해 주세요. 펜트하우스랑 모텔 전체요. 도현 씨는 그날부터 사내들 두 명을 모텔 곳곳에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자정 무렵 모텔 지하 보일러실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사고가 터졌습니다. 쾅하는 굉음과 함께 보일러실에서 새파란 가스 냄새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어요. 야간 당직을 서던 김 실장이 황급히 비상벨을 눌렀고 잠들어 있던 손님들이 한밤중에 비명을 지르며 객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저는 잠옷바람으로 펜트하우스에서 뛰어내려와 로비로 달려갔어요. 사장 어디 갔어요? 사람 죽일 일 있어? 우리 아이 아직 안에 있어요. 빨리 구해주세요. 저는 손님들에게 일일이 사과하고 직원들과 함께 가스 누출 부위를 차단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가까스로 사태를 진정시키고 손님들 전원을 인근 호텔로 옮겨드릴 수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도착한 가스 안전 검사관이 보일러실을 한참 살펴보더니 굳은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이거 사고 아닙니다. 누가 일부러 메인 배관을 렌치로 풀어놨어요. 그것도 어설프게 풀어놔서 사람들 자는 시간에 가스가 천천히 새도록 한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도현 씨가 곧장 보일러실 입구 쪽 CCTV를 확인했지만 검은 모자와 마스크 차림의 남자가 이미 카메라 사각지대를 정확히 알고 움직였더라고요. 모텔 도면을 어디서 빼냈는지 정확히 알고 움직였습니다. 누님, 이거 그냥 협박이 아니에요. 사람 죽이겠다는 뜻이에요.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래요. 사람 죽이겠다고 마음먹고 온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가만히 당할 수만은 없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평소 자정 무렵이면 칼퇴근하던 김 실장이 한밤중에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마스터키를 빼앗겼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퇴근하는데 골목에서 어떤 남자가 칼을 들이대면서 마스터키 안 주면 가족까지 다 죽인다고요. 너무 무서워서요. 저는 핸드폰을 든 채로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김 실장님, 안 다치셨으면 괜찮아요.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요. 오늘 밤은 집 밖으로 절대 나오지 마세요.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곧장 어르신과 도현 씨를 펜트하우스로 불러 모았습니다. 어르신은 신문을 내려놓고 침착하게 저를 바라보셨어요. 자네 어떻게 할 셈인가? 저는 두 분을 마주보고 단호하게 입을 떼었습니다. 어르신, 도현 씨, 이번에는 제가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그 짐승이 자기 발로 제 침실까지 기어 들어오게 만들어서 두 번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도현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입가에 짧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누님,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 봅니다. 네, 함정을 팔 거예요. 그 짐승한테 딱 어울리는 함정으로요. 펜트하우스 창문 너머로 모텔 네온 사인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등지고 두 사람 앞에 천천히 계획을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차장이 가까워진 모텔 펜트하우스는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습니다. 복도의 은은한 조명과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는 그 분위기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뒤에는 한치의 빈틈도 없이 짜여진 덫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펜트하우스 안방 침대 위에는 제 몸집과 비슷한 크기의 인형이 누워 있었습니다. 도현 씨가 영화 촬영장에서 쓴다는 더미 인형을 어딘가에서 구해다 주었고, 그 위에 제가 평소 입는 잠옷을 입혀 이불 속에 살짝 파묻어 두었습니다. 긴 머리카락처럼 보이도록 베개 옆에 가발까지 흩어 놓았어요. 방 안 곳곳에는 도현 씨가 직접 설치한 적외선 야간 카메라가 5군데 숨겨져 있었습니다. 화장대 거울 뒤 천장 모서리, 옷장 손잡이, 그리고 침대 머리맡 액자 안쪽까지 한치의 사각지대도 남기지 않았어요. 저는 도현 씨와 함께 펜트하우스 바로 옆 별실에서 모니터 5대를 켜놓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르신은 안전을 위해 미리 도현 씨네 오피스텔로 모셔둔 상태였어요. 별실 한쪽 구석에는 도현 씨가 미리 불러둔 건장한 사내 4명이 묵묵히 무전기를 든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누님, 1층 로비 통과했습니다. 모자에 마스크 그대로입니다. 저는 모니터 한 대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마른 입술을 한번 핥았어요. 새벽 1시 47분이었습니다. 복도 CCTV 화면 속에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가 마스터키를 손에 쥐고 살금살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손에 들린 시퍼런 식칼이 복도 조명 아래 번뜩이는 모습이 모니터에 또렷이 잡혔어요. 도현 씨, 저 칼 좀 보세요. 작정하고 왔어요. 누님, 마음 단단히 잡으세요. 우리가 그린 그림대로 정확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자는 펜트하우스 현관문 앞에 멈춰서서 한참 동안 주변을 살폈습니다. 복도 카메라가 한 대 더 있다는 사실은 아예 모르는 눈치였어요. 잃고 마스터키를 카드 리더기에 갖다 대자 문이 삑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남자는 망설임 없이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왔어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 카펫을 가로질러 곧장 안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안방 카메라에 그의 얼굴이 처음으로 잡히는 순간 저는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모자가 살짝 들리며 드러난 얼굴은 분명 김태수였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얼굴이 그렇게나 늙고 흉포해져 있을 줄은 몰랐어요. 수염이 까칠하게 자라있고 두 눈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김윤희 인연이 잘 자고 있네. 평생 단잠 못 자게 해줄게. 태수는 침대 옆까지 다가가 이불을 슬쩍 들춰봤습니다. 이불 속에 누워있는 형체가 사람으로 보이는지 비릿한 웃음을 흘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식칼을 두 손으로 꽉 쥐고 머리 위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죽어, 죽어. 태수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식칼을 인형 가슴팍에 그대로 내리꽂았어요. 칼이 더미 인형의 솜을 뚫고 들어가는 소리가 모니터 너머로 둔탁하게 들려왔습니다. 태수는 광기에 사로잡혀 같은 자리를 몇 번이고 찌르고 또 찔렀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도현 씨가 옆에 있던 조작 패널의 빨간 스위치를 눌렀어요. 방 안 천장에 설치해둔 강력한 LED 조명이 일제히 켜지면서 어두컴컴하던 방이 한낮처럼 환하게 밝아졌어요. 동시에 사이렌이 귀를 찢을 듯 울려대며 침입 경보가 울려 퍼졌습니다. 태수는 갑작스러운 빛에 시야를 잃고 두 손으로 눈을 가렸어요. 뭐야 이거? 뭐야? 태수가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치는 그 짧은 순간 별신문이 벌컥 열리며 도현 씨와 사내 4명이 폭풍처럼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도현 씨가 태수의 손목을 한 손으로 비틀어 식칼을 떨어뜨렸어요. 뒤따라온 사내들이 태수의 양팔과 양다리를
그대로 짓눌러 바닥에 엎어놓았습니다. 놔! 김윤이 어디 갔어? 김윤이 인연 어디 숨었냐고. 저는 별실에서 천천히 걸어 나와 안방 문턱에 멈춰 섰습니다. 태수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는 순간 그의 두 눈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너 살아있어? 살아있지. 죽으라고 보낸 사람이 누군데 내가 죽었겠어? 저는 그가 발버둥치는 모습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발끝에 닿은 식칼을 한번 살짝 차서 멀리 보내놓고 그의 얼굴 앞에 무릎을 굽혀 앉았습니다. 태수야, 너 이 모텔 도면은 어디서 구했니? 가스 배관 위치는 또 어떻게 알았어? 모르고 한 짓이라고 변명할 수도 없겠더라. 닥쳐. 우리 집안 다 망쳐놓은 게 너잖아. 우리 엄마 깜빵에서 매일 화장실 닦고 있는 거 알아? 미라 평생 콧줄로 미움만 먹고 사는 거 아냐고. 다 너 때문이야. 너. 태수가 침을 튀기며 미친 듯이 발광했어요. 태수야, 너희 어머니가 청산가리 사와서 내 잔에 탔어. 미라는 내가 마실 그 잔 빼앗아서 자기가 마셨고. 그리고 너는 다 알면서 입 다물고 블랙박스 지웠고. 그게 누구 잘못이야? 그래도 죽을 사람은 너였어야지. 너 하나만 죽었으면 우리 집은 다 살아났어. 그래서 지금도 그 생각으로 칼 들고 내 방까지 기어들어온 거구나. 잘 알았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도현 씨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현 씨가 곧장 핸드폰을 들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어요. 박 형사님, 들어오시면 됩니다. 현행범 확보했어요.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사이렌 소리와 함께 박 형사를 비롯한 경찰관 5명이 펜트하우스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박 형사는 바닥에 짓눌려 있는 태수를 보고는 어이없다는 듯 혀를 찼어요. 김태수, 출소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또 만나네. 야간 주거 침입에 살인 미수까지. 이번에는 진짜로 평생 못 나올 거다. 박 형사는 한심하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태수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태수는 마지막까지 발버둥치며 저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어요. 김윤희, 너 두고 봐. 내가 어떻게든 다시 나와서 너 죽일 거야. 너 죽이고 나도 죽을 거야. 태수야, 너 다시 나오려면 한참 멀었을 거야. 그리고 다시 나온데도 너 같은 인간한테 2번 당할 내가 아니고. 저는 그가 끌려 나가는 모습을 펜트하우스 입구에 서서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박 형사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김 사장님, 모텔 보일러실 사고요. 어제 강력반에서 인근 주차장 블랙박스 전부 수거해서 분석했습니다. 그날 새벽에 김태수가 보일러실 쪽 비상 통로로 들어가는 영상이 2군데서 찍혔습니다. 그 사건도 한꺼번에 묶어서 처리할 겁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형사님, 감사드려요. 감사는 무슨요? 사장님이 잘 버텨주셔서 우리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박 형사가 떠나고 펜트하우스 안에 도현 씨와 저만 남게 됐어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한참 동안 천장만 올려다봤어요. 도현 씨가 다가와 제 옆에 무릎을 굽혀 앉았습니다. 누님, 이제 정말 다 끝났습니다. 저는 도현 씨를 빤히 쳐다보다가 그만 두 손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도현 씨, 저 정말 무서웠어요. 침대에 칼 내리꽂는 그 모습 보는데 다리가 후들거려서요.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누님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으셨잖아요. 그게 누님이 강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도현 씨를 마주봤습니다. 평소 무뚝뚝하기만 하던 그의 눈빛이 그날따라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도현 씨, 어르신께 연락 드려야겠어요. 오늘 밤 안에 다시 모셔오게요. 어르신께서 누님 목소리 한참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창밖으로 어슴풀에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한참 동안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어둠도 두려워하지 않을 자신이 생겼어요. 3번의 죽음의 문턱을 넘어 저는 비로소 제 2 다리로 단단히 서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태수가 구속되고 다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모텔은 그 사이 전국에서 손님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어 있었어요.
객실은 40개에서 70개로 늘어났고 옆 건물까지 사들여 별관을 새로 지어 올렸습니다. 방송국에서 촬영 협조 요청이 줄을 잇고 잡지 기자들이 인테리어 사진을 찍어가겠다며 매주 찾아왔어요. 저는 모텔 1층에 작은 사무실 하나를 따로 마련해 두었습니다. 사무실 문 옆에는 단정한 글씨로 적힌 작은 현판이 하나 걸려 있었어요. 바로 제가 새로 세운 복지재단의 이름이었습니다. 시댁 같은 인간들 소나기에 잡혀 매일 눈물 흘리는 며느리들, 빚더미에 깔려 도망칠 곳조차 없는 여자들에게 변호사 비용과 임시 거처를 무료로 마련해주는 곳이었어요. 재단 문을 연 지 반년 만에 도움을 받은 사람이 벌써 1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재단 창립 1주년 기념식이 열리던 날이었어요. 모텔 별관 1층에 마련된 행사장에는 그동안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과 후원자,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어요. 객석 가장 앞줄에는 어르신과 도연 씨가 나란히 앉아 저를 올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4년 전 저는 모텔 화장실 바닥을 박박 닦으며 매일 락스 냄새에 눈물 흘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지면서 모두가 제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사람들 손에 죽을 뻔했고, 친구라는 이름으로 가까이 두었던 사람에게 10억 원에 팔려갈 뻔도 했습니다. 그때 제 곁에 한 분이 나타나 주시지 않으셨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지도 못했을 겁니다. 저는 객석 앞줄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도연 씨, 두 분이 제 진짜 가족이에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르신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꾹꾹 누르셨어요. 도연 씨도 평소답지 않게 입가를 살짝 떨며 박수를 쳤습니다. 같은 시각 도시 외곽의 여자 교도소 면회실에서는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이건 나중에 박 형사를 통해 전해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두꺼운 유리병 너머로 태수와 마주 앉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태수야, 너 왜 검사한테 다 내 탓이라고 진술했어? 어떻게 친엄마를 그렇게 팔아넘겨? 엄마가 먼저 그랬잖아. 약 산 것도 엄마고 자네 탄 것도 엄마라며. 나는 그냥 옆에서 보고만 있었다고 검사한테 똑똑히 말했어. 야,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그 블랙박스 영상 누가 지웠어? 윤희 핸드폰에 우울증 검색 기록 만들어 놓은 건 누구야? 그게 다 네가 한 짓이잖아. 그것도 다 엄마가 시켜서 한 거잖아. 어차피 들어갈 거 짧게 들어가야지. 엄마처럼 무기징역 받고 평생 썩으라고? 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나가야 할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유리벽을 주먹으로 쾅 쳤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이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빚 갚으려고 며느리까지 죽이려 한 거 다 너 살리려고 한 짓인데 어떻게 친엄마를 이렇게 팔아넘겨? 그러게 며느리는 왜 죽이려고 그랬어? 그냥 윤희 데리고 잘 살았으면 지금쯤 매달 월급 갖다 바쳤을 거 아니야. 엄마가 욕심부려서 다 망친 거라고. 교도관이 결국 두 사람 사이를 가르며 면회를 강제로 끊어버렸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면회실을 나서며 바닥에 침을 뱉었고 태수도 의자를 발로 걷어차며 끌려갔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서로 면회를 거부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의 감방한 생활도 비참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도현 씨가 교도관 한 명을 통해 가끔 소식을 들려주었어요. 들어간 첫 주에 시어머니는 같은 방을 쓰는 젊은 죄수에게 어머니 노릇을 하려다 호되게 당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반찬을 빼앗기고 빨래는 전부 시어머니 몫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매일 새벽 5시 반이면 시어머니는 화장실 청소 당번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변기소를 들고 무릎을 꿇은 채 누런 얼룩이 잔뜩 묻은 변기를 박박 문질러 닦아야 했습니다. 독한 락스 냄새가 콧속을 찌르고 눈물이 핑 돌아도 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누님, 그 양반이 요즘 그런데요. 우리 며느리가 그렇게 매일 닦던 거였구나 하고 매일 한숨 쉰다고요.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에요. 그 양반이 평생 그렇게 살아야 그게 죗값이지. 시누이 미라의 소식은 더더욱 끔찍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독국물이 식도와 위장을 다 녹여놓아서 더는 음식을 입으로 삼킬 수 없게 됐습니다.
코에 가느다란 콧줄을 꽂고 미움을 주입받아야만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상태였어요. 한때 화장대 앞에 앉아 제 화장품을 훔쳐 바르며 콧노래를 부르던 그 얼굴은 이제 살이 쏙 빠지고 누렇게 떠 있었습니다. 간병해줄 친정 식구도 없고 위자료 소송으로 떠나보낸 전 남편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결국 미라는 시립 요양병원으로 옮겨져 그곳에서 종일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도현 씨가 그 병원 간호장에게 슬쩍 부탁해서 미라의 병실에는 가장 기본적인 미움만 들어가도록 조치해 두었습니다. 보험 설계사 수정이도 12년형을 받고 멀리 지방교도소로 이감됐어요. 도박 빚을 갚으려고 친구 목숨의 가격표를 매겼던 죄로 평생 빨간 줄을 달고 살게 됐어요. 재단 기념식이 끝나고 밤늦게 모텔로 돌아왔습니다. 어르신은 피곤하셨는지 펜트하우스 거실 소파에 누워 잠시 눈을 붙이고 계셨어요. 저는 어르신께 얇은 담요를 덮어드리고 베란다 쪽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도현 씨가 베란다 난간에 기대어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도현 씨, 안 자고 뭐 하세요? 오늘 누님 단성에서 우시는 거 보고 저도 가슴이 좀 먹먹해서요. 저는 도현 씨 옆에 나란히 서서 야경을 내려다봤습니다. 모텔 간판에 환한 불빛이 사방을 비추고 있었어요. 누님, 제가 어르신 처음 모실 때 약속드린 게 하나 있어요. 어르신 살아 계시는 동안 한 분뿐인 딸처럼 모시겠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약속을 좀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어르신 가시는 그날 이후로도 누님 곁을 끝까지 지키고 싶어서요. 저는 도현 씨를 가만히 올려다봤습니다. 평소 무표정하기만 하던 그의 얼굴이 그날따라 유난히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무엇을 약속하는 말인지 굳이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어요. 도현 씨, 저는 이제 누구한테 의지해서 살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곁에 누가 있어주는 건 좋아요. 도현 씨라면 더 좋고요. 도현 씨가 천천히 손을 뻗어 제 손등을 가만히 덮었습니다. 그 손바닥의 온기가 손등을 타고 가슴 한쪽까지 따뜻하게 번져나갔어요. 거실 쪽에서 어르신이 잠결에 작게 헛기침을 하셨습니다. 저와 도현 씨는 동시에 고개를 돌려 거실 안쪽을 바라봤어요. 소파에 누운 어르신의 평온한 얼굴이 거실 조명 아래 환하게 보였습니다. 어르신, 도현 씨 그리고 우리 셋이서 오래오래 이렇게 살아요. 저는 베란다 난간을 두 손으로 짚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디선가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고 지나갔어요. 4년 전 새벽 5시 반에 락스통을 들고 모텔로 향하던 그 김윤희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자기 두 다리로 단단히 땅을 디딘 진짜 가족을 지킬 줄 아는 김윤희였어요. 저는 다시 한번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환한 불빛 한가운데 제 모텔의 간판이 가장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다고 해서 모두가 가족은 아니더라고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강만석 어르신과 도현 씨가 윤희 씨의 진짜 가족이 되어준 것처럼 진짜 가족은 핏줄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이라는 이름의 폭력 안에서 숨죽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윤희 씨처럼 용기를 내어 그 자리를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도 손을 내밀어 줄 누군가는 반드시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